안녕하세요. 남편과 일찍 결혼하여 2년을 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주부였어요.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 무렵 다정했던 남편도 어느 순간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이젠 그냥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의무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원래 의리로 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저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남편에게 신경 쓸 여력도 많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이들에겐 다정다감했던 아빠였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어요. 문제라면 시댁의 유별난 아들 사랑으로 문제가 됐다면 됐었던 거죠. 딸만 둘을 낳자 시댁에서는 다 제 탓이라며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늘 아들을 입에 달고 사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달픈 나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저의 편이 돼주진 않더라고요. 아들 하나 늦기 전에 낳아라. 대는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기호가 밖으로만 돈다고 하지 말고 아들 하나만 딱 낳아봐. 에이, 지금도 충분해요. 그리고 요새 아들, 딸이 어디 있나요? 애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셋째는 접었어요. 뭐야? 그럼 너 이 집에 시집 와서 대도 안 이겠다는 거야? 그런 법은 없다, 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아무리 딸딸 한다고 하지만 아들이 최고야,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하나 낳아.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도 아닌데 왜 하나를 못 낳는 거야? 부모 주는 몸뚱이가 약하니 아들을 품을 그릇이 안 되지. 아휴, 너희 가족을 보면 한숨이 푹푹 나온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 딸들이 다 나중에 아들들보다 더 좋은 자식 노릇을 할 건데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거기서 거기지. 무슨 아들 노릇을 한다는 거냐? 기호랑 합의해서 셋째 늦기 전에 낳도록 해. 알겠어? 안 그러면 이 집에서 소방 맞을 줄 알아.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여자 구실을 딱딱하면서 살아야지. 여자애들만 둘이나, 아휴.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은 아들 하셨지만 남편과 전 셋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늘 어머님 말을 그냥 흘러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끈질기게 아들 타령을 하셨죠.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아가 많이 형성될 때라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전 이런 부분을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 또한 저의 잘못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남편은 딸들에게 이런 마음을 내비치진 않았지만 내심 아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셋째 계획은 접어뒀던 터라 딸만 둘 낳은 저를 원망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아들 소리 좀 못하게 하면 안 돼? 뭐가 그렇게 아들이 좋다고 아들 타령을 하시는지. 이제 애들도 다 커서 말귀 다 알아들어. 알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자기가 나서서 어머님한테 말 좀 해줘. 우린 셋째 계획 없다고, 응? 뭐 나이 든 노인네. 내가 뭐 어쩔 도리 있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러니까 네가 아들만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잖아. 밖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런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 써야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나한테 징징대지 말고, 알겠어? 뭐? 징징? 아들 못 낳은 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구만. 참나 기막히네. 정말 말 그따위로 할래? 우리 집이 독자 집안도 아니고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냥 엄마한테 대충 둘러대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대꾸야. 그러니까 네가 평생 여기 시집와서 예쁨을 못 받는 거야. 지겹다 진짜 네 잔소리. 솔직히 아들 하나 못 나오면서 네가 이렇게 말을 9번이나 돼? 말을 말아야지. 더 이상 얘기 마. 나도 피곤하니까 그만해. 남편과 오래 대화는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가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유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벽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전 회사를 열심히 다녔던 저는 육아만을 하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만 갔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도 집에서 푹 퍼진 아줌마 같아서 그러나 하는 피해망상까지 생겼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위축이 되고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친한 지인으로부터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가 왔어요. 결혼 전 제가 하던 의상 디자인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엔 제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큰 뒤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막상 이런 제안을 받게 되니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참 좋았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출근을 하고 싶었고요. 언니, 다시 복직해서 일해보는 거 어때? 아무리 경력 단절이라도 예전 그 솜씨 어디 가겠어? 경력 디자이너 구하고 있어. 언니 포트폴리오 나 주면 내가 회사에 제출할게. 그래도 이제 애들도 컸고 다시 언니 자리 찾아가야지, 안 그래? 나야 좋은데. 그럼 내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가져다 줄게. 고맙다 정말. 그래도 이런 기회를 줘서. 더 좋은 디자이너들도 많은데 구닥다리 디자이너 찾아준 것도 진짜 영광이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너무 고마워 정말. 내가 고맙지. 언니 같은 에이스를 우리 회사에 다시 복직시킨다는 게. 포트폴리오 준비되면 연락 줘요. 기다릴게. 그리고 언니 결혼 전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러니까 믿고 제안하는 거야. 연락 기다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 줘요. 지인의 덕분으로 다니던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될 기회를 얻었고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도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적극 찬성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반대하면 어쩌나 했지만 다행히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기분은 좋았어요. 앞으로 바빠질 엄마의 모습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그래도 멋진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 소원했던 남편과의 사이도 회복될 것 같았어요. 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점점 예전의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당신도 그 일 좋아했잖아. 나가서 일하면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될 거고. 애들은 뭐 초등학생인데 이제. 그래도 자기가 반대할 줄 알았는데 반대 안 해줘서 고맙네. 이제 다시 열심히 일해봐야지. 대신 야근이 많아서 자기 회사 끝나면 아이들 픽업해야 하는 일이 많을 텐데 괜찮겠어? 내가 일하면 자기가 귀찮아지는 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일단 자기도 좋게 온 기회니까. 그 기회 잡아서 회사 복직하면 좋지. 그런 건 걱정 마. 진짜 약속했다. 우리 회사 알잖아. 야근도 많은 거. 자기가 진짜 애들 픽업도 많이 해줘야 하고 더 많이 도와줘야 돼. 남편이 잘 도와줄 수 있다는 말에
안심이 되면서 전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로 10년을 살다가 일을 시작하니 모든 게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야근이 많은 직종이라 아이들을 정말 많이 케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이 도와주니 괜찮았어요. 남편이 가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 저 역시도 남편에게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무색하게 남편은 여전했고 도와준다는 말이 오래가지 못했죠. 야근을 하고 있을 무렵 학원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 픽업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밤에 남은 학원에서 둘이만 덩그러니 있을 생각에 부랴부랴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지율이 어머니. 오늘 지율이 소율이 안 데리러 오시나고 전화드렸어요. 아버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네? 애들 아빠가 안 데리러 갔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갈게요. 아, 선생님들도 퇴근하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 네. 지금 오시면 얼마나 걸리세요? 저희도 퇴근을 해야 하긴 해서요. 그럼 어머님 기다리겠습니다. 전 부랴부랴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학원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죠. 그날 집에 와서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은 새벽 1시가 다 돼서야 집에 기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술도 많이 먹었고 역시나 남편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되려 저에게 뻔뻔하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은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나한테라도. 오늘 애들이 학원에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알아? 선생님 전화도 안 받고 내 전화도 안 받고 당신 뭐 하다가 지금 기어 들어온 거야? 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신랑을 가르치듯 해? 뭐라고? 대단한 일? 당신이 하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그렇지. 당신이 언젠 한 입으로 두 말 안 했어? 그래도 나 회사 복직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여전해. 어쩜 그렇게 본인밖에 몰라? 소율이 지율이가 내 딸만이야? 아, 그만해. 아들도 못 낳는 게 꼴랑 딸들 낳아서 유세 떨고 있네.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참 알만하다. 남편은 술에 취했는지 저에게 아들도 못 낳는다며 대놓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었나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싸움이 번지게 되었고 이 일은 시어머니까지 알게 되셨죠.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역정을 내시며 오늘 당장 일 끝나고 시댁에 둘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겐 비밀이라고는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새 시댁에 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다 고자질을 한 것이었죠. 규호한테 다 들었어. 어쩜 넌 너밖에 모르니? 잔말 말고 이따 우리 집 좀 둘러가라.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니? 주말에 갈게요. 오늘은 좀 바쁜 일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무슨 얘기 하실지도 다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야? 네 눈엔 이 시애미도 안 보이는 거야? 당장 둘러, 알겠어?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나본데 오늘 안 들어오기만 해봐. 어찌나 둘러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던지
그날 어머님 들렀어요. 제가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소파 쿠션을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가 매우 언짢아서 성질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날 본인의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사달이 났는지 저를 원망하듯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한테 지금 뭘 던지신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물리적으로 폭행을 가하시냐고요? 너 내가 셋째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더니 홀랑 회사를 출근해? 애를 안 가지겠다는 거야? 지금 있는 애들도 건사 못하면서 무슨 네가 일을 하겠다고 설치길. 가장이 바깥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디서 이게? 뭐라고요? 저도 알아듣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셋째 계획 없고 규호 씨랑 다 합의된 일이었어요. 아들을 탓하셔야지 왜 애꿎은 저를 잡는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모순적인 거 아세요? 하여튼 저 일하는 걸 뭐라고 하실 거면 다신 부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한참 잘못 들였지. 어떻게 눈 동그랗게 뜨고 희미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더니? 어쩜 그래? 등장하자마자 쿠션 던지는 어머님은요? 저희 둘이 셋째는 없는 걸로 합의 봤으니까 그리 아세요.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애들 있는 거 건사도 못하는데 셋째를 낳겠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규호 씨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아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수를 쓰든지 해야지. 너 아들 안 낳는다고 말할 때마다 아주 내 가슴이 철렁거려. 이 못된 것. 전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선 정말 이 집 구석가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사랑하는 두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 밖으로 돌더라고요. 애들 학원 픽업이고 전부 다 제 몫이 되었어요. 그래도 일은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일을 다니기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일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하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매우 좋아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정을 받았죠. 그래도 효정 씨 복직하니까 드레스 라인이며 디자인하는 거 보면 얘 실력 죽지 않았더라고. 복직하길 잘했어. 아,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아직까지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세요. 예전에 하던 일이지만 그래도 감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맡은 디자인들은 되게 특이하고 화려하네요. 모델들도 보는 거죠? 이따가 모델들 와서 입어볼 거야. 디자인이랑 사이즈만 봐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 아, 맞다. 모델들 보고 놀라지 말고. 아주 이상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말란 말이야. 하긴 뭐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보겠지만 의뢰한 회사에서 만드는 드레스들이 엄청 화려한 걸 원하더라고요. 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고 그날로 모델들을 보고 왜 이런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쇼를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구를 받은 대로 열심히 수정하며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만 집에 오면 남편과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는 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남편과 이런 관계가 힘들 때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딸들이었어요. 그래도 딸들한텐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가 되자 이런 마음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랜만에 네 식구가 집에 다 같이 모여있는 날이 되었어요. 그날 공용 거실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충전을 해야 해서 남편의 휴대폰 충전기를 빼주다가 우연히 뜬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조금 의심스러웠고요. 아들, 약속 잡았어. 조선호텔 저녁 7시니까 늦지 말고 멋지게 하고 나와야 한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야. 어미 모르게 나와 둘러대면서. 또 그것이 어디 가냐 저기 가냐 하면서 따지고 물으면 그냥 딱 잡아떼고 나와. 내용을 보아하니 미심쩍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약속 시간이 다가오기 전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한껏 꾸미더라고요. 전 남편의 뒤를 밟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단 한 번도 바람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그날은 왜인지 뭘 하는가에 대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어서 남편은 역시나 잠깐 나갔다 온다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배웅을 한 뒤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들어선 자리,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 빼고 시댁 식구들과 모여있는 어른들, 그리고 여자. 분위기는 보아하니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제가 남편 테이블 쪽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적나라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알게 된 얘기였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새 여자를 만나 상견례까지 진행을 시킨 거였어요. 식당 등 뒤에 앉아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깽판을 치려다 일단 모든 진행 상황을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추후에 법적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사실을 녹화를 하였고 우연히 상대방 여성을 보니 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젠간 너에게 그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그리 큰 애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니 눈물은 나더라고요. 화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짐을 싸고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였죠. 지율아, 소율아, 옷 입어. 우리 이제 이사 갈 거야. 이제 엄마랑 셋이 사는 거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소율이랑 지율이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짐 챙기자, 얼른. 우린 엄마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럼 이제 아빠 안 와? 어차피 근데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서 상관없어. 미안해. 엄마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일단 지율이 소율이 짐 챙기고 중요한 것부터 넣어. 그리고 얼른 가자. 아빠는 본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 그렇게 딸들의 짐을 챙겨서 일단 친정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외출 후 들어온 뒤 모든 짐이 없어진 걸 알자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뻔뻔하게 말이죠.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은근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지금 상황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 옳다구나 하며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정말 뻔뻔한 척을 하더라고요. 소름 돋게 말이죠. 애들이랑 네 짐 다 어딨어? 짐을 왜 갑자기 다 뺀 건데? 깜짝 놀랐네. 집에 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이혼해. 어차피 당신도 나에 대해 마음 뜬 지 오래고 애들한테도 관심 없는데 뭐하러 살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혼? 못하겠다면? 그리고 애들을 내가 순순히 줄 것 같아? 이제 일한다고 나한테 이혼도 요구하고 대단하다. 어차피 애들 없어도 당신은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친권 양육권 다 나한테 양도하고 이혼하자 그냥. 미쳤냐? 친권 양육권을 다 너한테 주게? 내 핏줄들인데 내가 키워야지. 그럼 이혼 못 해주지. 어떻게 이혼을 해줘? 뭐 위자료라도 주던가. 그냥은 애들 못 줘.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애들을 다 너한테 주냐?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위자료 가져와. 남편은 아이들을 절대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소리가 절 더 화나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어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딸들이 뭐가 필요해? 다 줘버려 그냥. 이혼하면 너야 좋은 거지. 아주 잘 됐다. 그냥 다 데리고 가라 그래. 엄마, 들려요. 조용해요. 저 지금 전화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위자료 문제도 있으니. 제가 본인의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당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을 만나 이혼을 얘기했고 남편은 저에게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는 대신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상황이었지만 그냥 남편과 빨리 끝을 내고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신랑이 없이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제가 너무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고 하자 남편도 놀란 눈치더라고요. 위자료? 네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나 돼? 그냥 깔끔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혼하자니까. 당신도 좋은 거잖아. 애들을 다 주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안 그럼 애들 뺏을 거야.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가보자고. 그래, 알겠어. 5천이면 되니? 그래, 네 연봉보다 많은 돈 받고 넌 네 딸들 버린 거야. 알겠어? 쓰레기만도 못한 놈.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 위자료 5천만 원을 싸주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을 모두 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죠.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지만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은 상견례까지 한 여성이 있고 애들까지 떨어진 마당에 모든 게 홀가분하게 흘러간다는 식이었죠. 정말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이 완료가 되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날려주었습니다. 남편은 휘둥그레 했고요. 새 출발 축하해.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어머님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번엔 꼭 아들로 낳길 바라고. 무슨 소리야? 새 출발은 무슨? 일단 어쨌거나 너도 잘 살길 바란다. 그럼 이만. 애들 면접 날짜는 나중에 천천히 정해서 알려줘.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애들이 날 찾겠냐마는. 그래도 아예 안 볼 순 없으니까. 그럼 간다. 보긴 뭘 봐. 당신한테 우리 애들 집 만들 텐데.
그냥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 이제 완전 남남처럼, 알겠지? 잘 가라.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도 고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제 딸들에게 충실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생각했죠.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이 완료되자마자 그때 상견례하던 여성과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더라고요. 남편과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듣게 된 소식이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뭐 빨리 진행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기호씨, 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장가를 가니? 참나, 이혼도 네가 하자고 한 거라며? 본인은 막 떳떳하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별로더라. 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이거사. 뭐 괜찮아.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나도 지금이 훨씬 행복해.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아. 그래, 너 잘 살 줄 알았어. 그 집 얼마나 아들아들 노래를 불렀니? 무슨 명망 있는 집도 아니고. 참나, 잘 이혼했어. 네가 아까웠지. 대기업 디자이너에 인정받아.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할 건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사니? 잘했어.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지금 재혼한 여성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긴 싸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통곡을 하시면서요. 제가 다 미래를 예측했던 터라 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과 재혼을 한 여성은 저희 회사의 드레스 디자인을 맡기는 사업체 사장이었고 그 사장은 완전한 여자가 아닌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였던 것이죠. 저희 회사에서 제가 그 사업체에서 필요한 드레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이 모든 걸 속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중매를 제안했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진행되었던 것이었어요. 전 그 상견례 때 상대편 여성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 건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고요. 제 생각이 맞아떨어짐과 동시에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에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고요. 아니 어쩜 교씨 소송 중이잖아. 그 상대방 여자가 트랜스젠더인 걸 속였나 봐. 그 집도 정말 날벼락이지. 아니 네 시어머니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면서 결혼시키려고 한 걸 텐데 어쩐다니? 벌 받은 거지, 안 그래? 요즘 시대에. 자업자득이지 뭐. 평생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바라봤는데 어쩐다니 그 집? 안 됐다. 재혼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집 지금 초상집 분위기래. 그 트랜스젠더는 정말 뻔뻔하게 속인 게 아니고 그냥 얘기 안 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호적까지 이미 바꾼 상태라 교우씨네가 완전 깜빡 속은 거지. 아니 진짜 벌 받은 거 아니니? 웃겨 정말.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인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에 며느리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길길이 날뛰었던 걸 상상하니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애들 못 보는 것도 힘들고 내 핏줄인데 안 그래? 미안했어.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권태기였던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미안해. 우리 다시 합치도록 하자. 어? 누가? 내가 당신이랑? 절대 못하지. 미쳤다고 내가 재결합을 해? 그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까지 지어가면서 이혼했겠니? 왜? 재혼한 사람이 트랜스젠더라 꽤 충격받았나 봐. 잘 어울리던데 뭐. 나 그날 다 봤어. 너네 상견례장.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뭐? 너 그럼 다 알고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아니 알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겠지. 나랑 애들 모르게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어머님이랑 짝짝꿍 돼서는. 왜? 잘 어울리더구만. 그래도 그 정도면 수술은 완벽하게 됐잖아? 업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 애 딸린 이혼남이랑 어느 멀쩡한 여자가 재혼을 하겠니? 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 쓰레기야. 이 말을 끝으로 전 물을 끼얹고 나왔어요. 남편이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 꼭 사진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매달리고 질척거리는데 더욱더 복수 본능이 들끓어 오르더라고요. 애들 내팽개치고 5천만 원 달라고 한 남편이 생각나서 말이죠. 전 그 길로 합의 이혼을 했지만 그 전에 상간녀와 상견례를 했던 정황을 찍은 녹화본을 제출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이혼의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편과 소송 중인 재혼한 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이혼 위자료를 다시 받아낼 수 있었죠. 남편에게 많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였기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자체가 전 재산인 걸 알았지만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며 빌더라고요. 그렇게 딸 낳았다고 평생을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말이죠.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 핏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지겠니? 그냥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들어와라, 응? 딸들은 핏줄도 아니잖아요. 왜 그 여자가 아들 못 낳는다고 하니까 이젠 손녀들이라도 되찾아야겠어요? 웃기지 마요.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 난 거야. 알아? 그리고 애들도 당신 꼴 1도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그렇게 살아. 이혼한 아들놈 밥 차려주고 평생 그렇게 늙어 죽으라고. 알겠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네 뒤통수를 치려고 해? 아, 기가 막혀.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 당신한텐 욕도 아까우니까 이 노망난 할망구야. 알겠어? 끔찍해. 너만한 며느리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응?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라. 우리 아들 개털 만들면 뭐가 좋니?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용서는 해줘야지. 다 내 잘못이니까 다시 합쳐주면 안 되겠니? 내가 미안하다. 제발. 이 노인네가 잘못했어. 전 시어머니가 저렇게 사정을 했지만 전혀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너무 통쾌하기만 하더라고요.
오히려 전 이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딸들도 정말 다행히도 밝게 자라주더라고요. 가끔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는 말에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딸들을 보며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지만 좀 더 크고 아이가 보고 싶어 하면 아빠는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하루가 머지않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화는 끝난 인연이니까요. 그렇게 아들 욕심을 부리다 자기 아들 이혼남을 만들고 그 욕심에 노란한 남편 또한 모든 걸 잃은 거죠. 지인들 사이에서 듣기론 아직까지도 그 여자와 법정 공방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폭언이나 욕설, 그런 것 등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둔 상태고요. 정말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았죠. 전 회사에서 다행히 복직 후 인정을 많이 받아 과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두 아이 케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워킹맘으로 자리 잡았죠. 어떻게 보면 일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최고 리즈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아들 서름은 아직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 딸들을 보면 참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과 긍정적인 일만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의 사건이 저에겐 너무 아픈 기억이었고 2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저와 절연했던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적부터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삶이었고 엄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해왔었죠. 아빠도 집안의 가장으로서 엄마와 저를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해왔었고 가진 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더군요. 아빠는 평생 저와 엄마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엄마를 위로해주고 있었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여쭤보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들키게 된 거였어요. 바쁜 점심시간 때 음식 배달을 하던 엄마의 눈에 아빠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아빠는 바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든다면서 엄마와 한바탕 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는 전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 왔기 때문에 엄마가 제 앞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집에 들어가 한참 동안 위로해주면서 진정시켜주고 있었는데 아빠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셨는지 이미 눈이 약간 풀린 상태였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미워 노려보고 있자 어떤 상황인지 대충 파악했는지 소파에 앉아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또다시 오열을 했고 저는 아빠의 변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 분노를 표출해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나 아직 19살이야. 엄마와 아빠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나이인데 아빠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가정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도대체 왜 그랬어, 아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힘든 일이 좀 있다길래 위로해줬던 것 뿐이야. 몸을 섞어야 바람이지. 대화 몇 마디 한 게
어떻게 바람이야? 아까도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더니 애한테까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당신 정말 뻔뻔한 거 알아? 몸을 섞어야 바람이라고? 그럼 서로 입 맞춘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두 눈으로 본 장면이 어떻게 바람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봐봐. 아직까지 그 여자의 립스틱이 당신 입술에 묻어 있잖아. 변명할 걸 변명해.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났어. 당신과는 이혼할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김 비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던 찰나 내가 붙잡아주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 정말 날 못 믿는 거야? 아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빠 입술에 바람난 그 여자의 립스틱이 범벅이 되어 있는데 나도 엄마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두 번 다시 아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엄마랑 살 거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 엄마가 아빠 얼굴만 보면 그때의 기억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는 절대로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봐도 아빠는 그 여자와 깊은 관계까지 간 것 같아 보였어요.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던 저희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아빠는 그날 이후 엄마와 이혼만큼은 하기 싫었는지 엄마를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를 설득하면서 가정만큼은 깨고 싶지 않다며 눈앞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듯 했어요. 저희 가족은 빚도 있었고 그때 당시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식당 일만 해서 먹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엄마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결국 아빠의 끈질긴 설득 끝에 엄마는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지만 엄마는 평생 동안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엄마는 아빠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는 정신병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데 잘못을 한 아빠는 평생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되려 정신병에 걸린 엄마를 싫어했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든다면서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원래 불안했던 삶이 아빠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갔어야 했고 아빠도 매일 의심하는 엄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더 이상 노력하지를 않았어요. 저도 두 분의 모습을 지켜봐 오면서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을 만큼 지켜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오다 보니 어느새 엄마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은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으로 살아갈 수 있진 않았지만 각자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서로가 해야 될 일만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다시 바람을 피운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네요. 항상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엄마의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단둘이 모녀지간 데이트를 했었어요. 서로가 바쁜 삶 속에서 오래간만에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라 행복했었죠. 엄마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으셨는지 미소 띤 얼굴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좋은 날에 아빠가 저희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와 저는 영화를 다 보고 극장에서 나와 잠깐 화장실을 들린 뒤 제가 먼저 나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뒷모습이 누가 봐도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설마 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핸드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낯익은 남자에게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며 밝게 웃으면서 다가오던 엄마가 갑자기 경직된 얼굴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여자 핸드백을 들고 서 있던 남자를 발견했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본 엄마는 그 남자에게 거침없이 돌진했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남자가 뒤돌아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아빠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한 여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젊어 보였는데 아빠가 엄마를 피해 도망치는 모습을 보자 그곳으로 뛰어가더니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러버렸고 엄마는 눈앞에 보인 여자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 버렸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저 남자 본처다. 그러는 너는 뭔데? 이놈이랑 지금 둘이서 극장에까지 온 거 보니까 둘이 나 몰래 데이트 중이었나 본데 너희들 딱 걸렸어. 이래서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네가 하는 짓이 이런데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건데?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미련도 없으니까 그만 청산하자고. 내가 당신을 봐줬던 건 그래도 은영이 아빠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게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정말 정신병에 걸리겠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참아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다 때려치워. 당신이랑 살다가 내가 죽겠어. 쪽팔리게. 저 여자 왜 저래? 누가 바람인데? 남녀가 영화 보러 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강우 씨, 저랑 여자랑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야?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왔대? 잘 됐네. 이참에 이혼해버려. 그리고 그냥 나랑 살자. 사는 게 많이 힘들다며. 나랑 살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 돈 많잖아. 그래. 나도 이 사람이랑 그동안 사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리 이혼하고 갈라서자. 어차피 은영이도 제 앞가림할 나이 됐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잖아.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를 두고 저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냐고.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걸 진짜 원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나랑 엄마보다 중요해? 지금 가버리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아빠 옆에 있던 상간녀는 저에게 저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빠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불쾌하다면서 영화 말고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저희 모녀 앞에서 아빠를 데리고 극장을 나가 버렸어요. 그날 아빠는 저와 엄마를 극장에 남겨둔 채 뒤도 안 돌아보고 상간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그날 이후 아빠와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저도 더 이상 엄마의 아픔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속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아빠에게 악착같이 이혼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저는 아빠와 평생 절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한테 한 번도 아닌 2번의 상처를 준 거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었죠.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하고 난 뒤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저를 찾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런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엄마보다 잠깐 만난 상간녀에게 가정까지 포기할 정도로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나서 그동안의 삶이 많이 버겁고 힘드셨는지 살면서 술은 입에 대지 않았던 분이 처음으로 많은 술을 드셨어요. 매일을 눈물로 보내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술로 쓸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던 도중 엄마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퇴근이 좀 늦었었는데 그날따라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다음 날이 주말이라 엄마 바람 좀 쐬어주려고 바닷가에 같이 가려 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마음이 조급해져 엄마한테 좀 늦을 것 같다고 설명드리려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는 무조건 받았던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술을 드시고 주무시는 줄 알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차를 돌렸어요.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많이 위급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분명 집에 계셔야 될 엄마가 왜 밖으로 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 서둘러 병원을 도착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된 터라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직 엄마 옆에 있는데 저를 봐서라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엄마는 이 세상에 더 이상의 미련이 없었는지 결국 삶을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운전을 했던 사람은 엄마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도 없었다면서 괴로워했었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희 엄마가 숨을 거둔 거에 대해 많이 힘들었는지 피해자인데도 장례식 비용까지 대신 결제를 해줬어요. 이 모든 게 아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아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울분을 토해내면서 엄마가 떠났다는 걸 알려주었죠.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었고 어떤 일이 있던 평생 동안 얼굴을 안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제가 버티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저와 오랜 기간 만나오던 사람이 곁을 지켜줘서 무너져 내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아빠와는 반대되는 사람이었고 항상 제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많은 걸 도와줄 정도로 제가 평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뒤 저희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했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저는 그 사람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뒤 결혼까지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지인 몇 분만 있었을 뿐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아빠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는데 제 결혼식에서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고 저희 부부는 아이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저는 부모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버텨왔어요. 넌 이게 지금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너는 우리 집안에서 9년을 함께 생활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좋아진 게 없냐? 이딴 음식을 아침부터 우리 식구들 보고 먹으라는 거야? 국은 짜고 밥은 설익어서 돌덩이를 씹는 것 같고 밑반찬은 또 왜 이렇게 싱거워? 매일 노력하면 뭐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는 네가 불쌍해서 받아줬지만 이제 9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완전한 우리 식구인데 아직까지 내가 너를 불쌍하게 봐줘야 되는 거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이럴 거면 차라리 다 때려치워라. 지금 하는 일도 돈도 치꾸리만큼 버는데 뭐하러 회사에 짱 박혀 있어? 그냥 셈이 따라 살림이나 배우면서 살면 되지. 우리 집안 부족한 거 하나 없고 너는 그냥 밥 숟가락만 뜨면 되는 건데 굳이 일을 하려는 이유가 뭐야? 말귀를 알아먹어야 대화가 되는데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일이 해결되니?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욕을 안 먹지. 애 보는 것도 시원찮고 직업도 그냥 그래. 그것도 모자라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서 아침부터 욕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결혼해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원. 오늘 아침은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나 해먹어야 되겠다. 이 나이 먹으면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얼마나 안 되는지 아니? 사람이 먹을 수 있게는 만들었어야 목구멍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너 오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랑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순 있겠니?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시모는 항상 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집안도 별로에 가진 것도 없었고 남편 하나 보고 들어온 거라 시모는 그런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모가 저를 향한 불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게 되자 남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언제부터인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차가워진 말투에 무관심한 모습은 저를 많이 지치게 만들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결혼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도중에 시모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작은 며느리가 지금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내 생각엔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집안일 하면서 애 돌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오늘 아침 입맛에 안 맞아 먹지도 못했지? 앞으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니?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엄마, 그냥 내 말대로 하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나 아침에 무조건 밥 먹어야 되는 거 알지? 내 직업 특성상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칼로리 소모가 심한데 아침에 빵 쪼가리 하나 먹고 나가면 그날 업무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주는지 알아요? 그냥 전처럼 음식 해주는 사람 하나 드리는 게 좋겠어.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재수 씨 음식은 돼지를 줘도 안 먹을걸? 너무 맛이 없어. 그래도 대가족인 우리 집안에 들어와 생활한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을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만들면 그건 재능이 없는 거지. 요즘 물가도 비싸서 식재료 값도 만만치 않은데 아무도 안 먹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그건 정말 낭비 아닌가? 하루빨리 어머니가 음식 해주는 사람 한 명 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집안이 좋지 않았는데 뭘 배우고 자라왔겠어. 어머니 말만 제대로 들었다면 온 가족이 이 고생 안 하지.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당신은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어떻게 간 하나 못 맞춰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아무래도 어머님이 만든 음식이랑 나랑 다르긴 하겠지만 알려주신 대로 따라한 것뿐인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포기하고 집안일만 하라는 건 나를 그냥 가정부로 생각한다는 거잖아. 정말 힘들게 취직한 회사고 원하던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그만둘 순 없어. 어머님, 제가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좋게 넘어가 주세요.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졌고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오히려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어요. 결혼 초에는 항상 제 편이었던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너무 큰 실망으로 다가왔고 결국 그날 남편과 따로 대화를 하면서
부부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좋은 감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점점 지나칠 정도로 막말을 듣게 되자 제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없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웅크려지게 되었고 이혼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혼자라는 걸 알고 더욱더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비수를 꽂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었고 남편도 뒤에서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서 그런지 처음과는 다르게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들어와 살 때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겠다는 시모는 어디 가고 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으로 떨쳐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눈만 마주치면 그런 마음을 표출했어요. 제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던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밤마다 숨죽여 눈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을 살아오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당황한 저는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말까지 더듬으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며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저와 함께 사는 게 즐겁지 않다면서 이혼에 대한 확고함을 보였습니다. 9년 만에 저희 부부는 금이 가게 되었고 저도 좋은 감정이 없었던 터라 남편이 꺼낸 말에 동의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이미 시댁 식구들은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는지 저를 거실로 불러 세웠어요. 이혼을 결정했다고? 그럼 너만 나가면 될 것 같다. 내 손자는 여기에 놔두고 너 혼자 짐 싸서 나가라. 능력도 없는 네가 우리 손자 키웠다가 인생 망칠 일 있니? 어머님, 제가 성우 엄마인데 당연히 제가 데려가야죠. 저도 최선을 다해 잘 키울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애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네가 데려가면 일하는 동안 그냥 방치해두게? 학교 다녀오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는데 네 옆에 있으면 학교 다녀온 뒤 집에만 처박혀 있을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애를 방치하려고 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풀칠이나 할 수 있겠어? 만약에 네가 정말 데려가고 싶다면 너한테 있는 재산 전부 다 토해내고 가거라. 나는 손해보는 장사는 하고 싶지 않거든. 정말 내 손자 데려갈 생각이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내 아들한테 넘기고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 손자 너한테 남겨주마. 내 아들이 너랑 보낸 9년의 시간 되려 위자료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게 싫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던가. 내 큰딸이 변호사인 거 알지?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대형 로펌 변호사와 비교가 되겠니? 시모는 갑자기 제 아이를 주지 않겠다며 데려가면서 전 재산을 토해내야 된다고 압박을 가했어요. 남편도 그렇게 해야 아이를 주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한참 동안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시댁 식구들에게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전 재산을 압수당했고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아이를 데려가려고 시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당장 제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인 저를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아이는 저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며 애원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돈도 많이 필요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9년을 함께 얼굴 보며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라 믿고 행동했던 건데 전 재산 압수하고 애까지 뺏어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데려와야 할 것 같아 변호사와 상담도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 출발하게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아이를 데려오면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냐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혼자 살라고 저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지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결국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준 재산은 앞으로 아이한테 들어가게 될 교육비라고 생각하라며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날 이후 매일을 눈물로 힘든 삶을 보내왔어요. 더 이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 엄마의 곁을 따라가고 싶었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제 아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이 변호사인데 상속 문제로 전화를 했다면서 아빠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아빠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전화통화를 하던 변호사는 제가 상속지분 1순위라며 문자로 보낸 주소로 일단 와달라며 아빠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말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저도 인생의 막을 내리려 했지만 문득 엄마를 떠나게 하고 저에게 상처 준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자에 적힌 위치로 가보게 되었고 어느 저택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좀 전에 통화했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는 제 아이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변호사가 방문을 열면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에 방 안으로 발을 들였는데 9년 만에 절연한 아빠가 저를 보며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9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화가 날 줄 알았는데 눈물부터 쏟아져 나왔고 왜 이렇게 살고 있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빠는 대장암 말기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엄마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죄책감이 들어 차마 장례식장에는 갈 수 없었다며 아빠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는 저에게 솔직하게 내연녀와 바람 피웠던 걸 인정했어요. 돈 많은 여자를 바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 여자의 부모가 한날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주다가 서로 눈이 맞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 몰래 관계를 지속해오다가 극장에서 들키게 된 거라며 그때 당시 아빠는 지긋지긋했던 가난이 싫어 엄마와 저를 버리고 돈 많은 상간녀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게 지내던 도중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상간녀가 췌장암으로 몇 년 전에 먼저 떠났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아빠는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키우다가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검사 결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악재가 계속 이어져 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이가 걱정돼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넘겨주는 대신 죄 없는 아이를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빠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슬픔과 분노가 공존했지만 저는 아빠가 되려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현재 저에게 놓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아빠가 나타나 많은 재산을 저에게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저는 그런 아빠를 이용해 시댁에 있는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내친 그 인간들에게 한 맺힌 복수를 하기 위해 아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싸우게 되었고 저는 전 재산을 압수당했던 거와 아이까지 뺏겼던 걸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아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제 아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빠에게 남은 시간은 3달 정도 주어진 상태입니다. 제 옆에는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 낳은 자식이 있어요. 아빠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대신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제가 돌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살면서 부족한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받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극장에서 받았던 충격적인 장면과 엄마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던 게 계속 떠올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빠의 재산을 받기 위해 약속을 했지만 제가 과연 그 아이를 보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6살인 제 아들과 2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평생 이런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게 정답일까요? 저에게 주어진 삶이 이런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괴로운데 아빠와 상간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저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병으로 떠났는데 아빠까지 병으로 떠나게 되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죄 없는 이 아이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다시 살아보려고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보단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 이복 동생인 거고 이 아이는 죄가 없으니 좋은 마음으로 감싸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줘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후회보다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계획에 없었던 임신이 제 인생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원래 저는 결혼 생활을 해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손주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제가 아이를 가지는 걸 바라시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제 생각을 많이 반영해 주셨죠. 저에게는 아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 남편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 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교수가 된 저는 더 많은 꿈을 펼치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뒤에서 밀어주겠다며 결혼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했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정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와인잔을 내밀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며칠간 몸이 피로했던 저는 남편이 건네준 와인을 마셨고 분위기를 조성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꽤 많은 와인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셨는지 전날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원래 술을 잘 못하던 제가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평소 주량 이상을 마시게 된 거였죠.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왜 저에게 와인잔을 건넸는지 눈치챘어야 했는데 멍청하게도 남편의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그간 아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 아이를 가지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몸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검사한 결과 선명한 두 줄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었죠. 집안의 경사라며 저에게 축하한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제 고민을 알아주지 않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너무 서운했었어요. 기뻐하는 시댁 식구들과 다르게 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자 시모는 인생이 원래 자기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면서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인생이니? 원래 다 그런 거야.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네가 교수인 것보다 뱃속의 아이가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그때 가서 원하는 거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도록 해라. 내 아들이 능력이 됐는데 너까지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 나는 네가 교수인 것만도 자랑스럽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가 얼마나 똑똑하겠니? 비는 못 속이는 거 알지? 너무 우울해하지만 말고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너를 또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내가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제 기분을 전혀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제 감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단 한 번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저에게 관심을 주었죠. 어느새 저도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제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서툰 육아에 시달리면서도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를 바라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웠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만큼 모성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꿈꿔왔던 삶은 아이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잠깐 들렸을 때 시모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방에 들어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큰 걸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서둘러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차에서 짐을 다 빼지 않았는지 기저귀가 방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차라리 제가 빨리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밖으로 나가 트렁크를 열고 기저귀가 들어있던 가방을 꺼내 드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시모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상당히 불만 섞인 얼굴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싫다고 난리를 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잠깐 엿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엄마가 아이 하나만 가지면 바랄 게 없다고 하도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신 계획을 세웠지만 둘째는 정말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셔도 이제는 제가 싫으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아이를 하나만 가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원래 둘은 낳아야 훨씬 더 키우기가 수월한 거라고. 나중에 내 말 안 들은 거에 대해 정말 후회한다. 엄마가 아무리 좋게 말씀하셔도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 사람 몰래 구멍 뚫어서 임신 계획 세운 것도 얼마나 살 떨렸는지 알아요? 이 사실 알면 바로 이혼이라고요. 저 사람도 둘째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둘째 바라면 셋째가 보고 싶다고 하실 거고, 그럼 저희는 평생 육아만 하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저 하나만 낳은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더니 그 한을 저 사람한테 풀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네가 외롭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나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 너는 그렇지 않잖아. 엄마 말대로 손주 하나만 더 가지는 걸로 하자. 이번에도 피임 물건을 몰래 뚫어놓고 임신 계획 세우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제가 임신을 했던 게 그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 임신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짓을 꾸민 거야? 당신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가
평생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당신이 훨씬 더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지. 결과는 나쁘지 않았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당신한테 비밀로 한 건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게 될까봐 그런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이는 있어야지.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생기는 거다. 내 말 들어서 지금 너도 행복해하고 있잖아. 남들은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데 너는 한 번에 임신했으면 그것도 축복인 거야. 어차피 전부 다 밝혀지긴 했지만 지나간 과거고 너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로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둘째 계획이나 세우도록 하자. 하나만 낳으면 후회한다니까. 이왕 키우기 시작한 거 연년생으로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럼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지나간 일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어머님 생각으로 밀어붙인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배우자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나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감정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거야? 내 인생이 정말 바뀌어 버렸는데 아이를 가져서 행복하다고?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내가 당신 마음 모를 것 같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던 거라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당신이 알면 당연히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화가 나고 서운한 건 알겠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시모와 남편이 나눈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임신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을 수 없어 방으로 돌아가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뒤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어요. 뒤따라온 남편은 저와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모의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의 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모의 뜻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모든 걸 통제하면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집에도 오지 않고 내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는데 2년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직접 찾아와야 얼굴을 보여주는 거니? 너 의견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해서 일을 꾸몄다는 거에 지금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 품 안에 안겨있는 채유리가 존재했겠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어머님 덕분에 채유리가 제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만큼 저도 많은 걸 잃게 되었다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신의 계획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요. 제가 그 이랑 결혼하려고 교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그이만 행복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하셔놓고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손주를 원하셨잖아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이한테 시켜서 저를 임신하게 만든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단순 제품 불량으로 인해 임신이 된 건 줄 알았지. 일부러 임신을 시키려고 조작해서 아이를 가지게끔 계획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다고요. 지금 재유리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단 어머님과 그이가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둘째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하시려 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 상태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을 멀리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저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어머님 얼굴을 안 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이와도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든 건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재울이 낮잠 잘 시간이라 재워야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문도 열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 또박또박 하면서 대들어? 교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돈도 쥐뿔도 못 버는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아들 집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시모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거리시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남편 카드 내역서를 집어들어 펼쳐 보셨어요. 한참 동안 뚫어지게 카드 내역서를 쳐다보신 시모는 저에게 결제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어요. 왜 사용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한 게 있기라도 할까봐 계속해서 물어보셨고 왜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막힘없이 얘기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지압봉 3,000원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친정에 잠깐 들렸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 하나 사드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드 청구서를 돌돌 마시더니 돈도 못 버는 게 씀씀이만 해프다고 자기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은 돈으로 저희 엄마 지압봉을 사줬다고 청구서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시모의 순간적인 행동에 그대로 당해버린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엄한 곳에 3,000원을 지출했으니 2대 더 올려야 한다면서 제 양뺨을 또다시 청구서로 올려 치셨습니다. 저희 엄마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왜 뺨을 3대나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유를 몰라 분노한 표정으로 저도 청구서를 빼앗아 똑같이 3대를 대갚아주자 넋나간 듯 휘청거리다 다시 제 뺨을 올려 치시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어 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진 시모는 오늘 끝장 볼 줄 알라며 양팔에 옷을 걷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달려드시려는 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사람은 저희 엄마였고 시모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신 엄마는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린 뒤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모든 걸 해결하셨던 엄마가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변해 버리셨어요. 시모는 분노한 엄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시모가 제 뺨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뒤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시자 시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지나간 일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의 딸 얼굴에 손을 댄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제 딸 기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면 충분히 반성하시고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저한테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뺨을 3대나 올려 붙여요? 제가 가지고 온 처짐이 뭔 줄 아세요? 김서방이 좋아하는 것들만 준비해서 싸온 음식들이라고요. 사돈은 내 딸을 위해 뭘 해줬는데요? 자식만 가지라고 했지. 막상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뻔 했겠어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희선아, 짐 싸라. 우리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장 김서방 튀어오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시모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저희 엄마한테 부탁했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대충 듣게 된 남편은 퇴근 후 저희 부모님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대신 용서를 구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사돈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서로 가족이 됐으면 한쪽 의견에 치우치는 게 아닌 충분히 의논을 하고 계획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잘 했어야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해결하라고? 내 딸이 벌써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자네 얼굴에 뺨을 3대나 올려치는 걸 사돈이 목격했어도 좋게 해결했을 것 같나? 내가 현관문을 열고 두 눈으로 본 장면이 뭐였는지 알아? 사돈이 손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내 딸을 내려치려 했다는 거야. 내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더 큰 일들이 생겼을 거라고. 자네도 처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내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제품을 뚫어서 임신을 하게 만들어? 그것도 사돈이 계획한 거라며? 이럴 거였으면 내 딸과 왜 결혼한 거야? 자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닌가? 아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왜 일을 더 크게 만드시려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만하자니까요. 저도 정말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희선이도 이런 식의 삶을 원한 건 아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더러워서 정말 사위 노릇 못 해먹겠네요. 법적으로 하던 알아서 하세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건데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더니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는지 오히려 저희 가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제가 맞을 짓을 했다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 있던 화분을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 깨버린 뒤 뛰쳐나갔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자고 있던 아이가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았어요. 그날 이후 앞으로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 심각한 상황에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을 한 남편이 저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이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강사로 일하다가 모 대학교 교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저를 초빙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제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었죠. 시모는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하라고 저를 통제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이 자유로워지자 모든 일들이 훨씬 더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 교수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은 어느새 2년이 흘러버렸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서로 잊고 살아온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데 시모가 울상을 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놈은 뭐가 문제인지 데려오는 여자들은 죄다 물건이었지 뭐냐. 맨날 여자한테 돈만 털리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크게 물려서 돈을 홀라당 날려먹었다.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너를 몰라봤나 몰라.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진짜 포기각서까지 쓰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구나. 더군다나 너희 시아버지였던 그 양반이 운영하던 양말 공장에 화재가 나서 지금 사는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거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일들을 계속 회상하게 되고 너와 좋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 내 손자는 잘 지내고 있고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그때도 연락 없이 찾아오시더니 이번에도 연락 없이 오셨네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 삶을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때 너무 생각이 없었다. 지하봉 살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꼬투리 잡아서 너한테 화풀이한 내가 멍청했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벌써 못 볼 걸 다 본 사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제 아들은 잘 크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희선아.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돈이거든. 많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라도 빌려주면 좋겠는데. 너희 집안이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잖아. 우리 아빠가 공장 부도나고
나도 지금 만나던 여자한테 물려서 돈 다 털리고 지금 길에 나앉을 판이야.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 아, 기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설치는 거실에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면 저희 엄마가 알려주실 거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안마 의자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뭐? 저 안마 의자가 3천만 원이나 한다고? 아니, 무슨 안마 의자를 3천만 원이나 주고 산대? 너 돈이 꽤 많나 본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는 거니? 제가 그때 지압봉 3,000원짜리 사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금 들여서 저희 부모님 해외에서 제일 인기 많은 제품으로 하나 장만해 드렸어요. 이제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집안이 망한 걸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구걸하는 건데? 우리 서로 남남 아냐? 시모는 3천만 원짜리 안마 의자 살 돈은 있으면서 1,000만 원도 빌려줄 수 없냐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문을 닫아 버리려 하자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 자식 보려고 온 건데 왜 막냐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바탕 난리 나자 거실로 나오신 엄마가 시모와 남편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시더니 주방에서 다듬던 팔을 가지고 나오셔서 남편과 시모에게 사정없이 휘두르셨어요. 엄마는 시모와 남편을 향해 대파로 양뺨을 올려치셨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자 남편과 시모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도망을 쳤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이런 상황을 알린 뒤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사전 차단을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괜히 또 문제가 커질까봐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사까지 가야 한다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2년 뒤에 찾아와선 저와 다시 시작하던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 억지를 부린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던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진 삶을 보면 제 속이 후련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제 삶에 관여할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상에서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